시작해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체 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소개받았습니다. 암석의 종류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화산이라든지 지각 변동, 항해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부터 할 부분은 이제 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기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오늘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기권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기단에 대한 소리가 있겠습니다. 기단, 공기 덩어리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 기단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 아마 경호대상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얘기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 덩어리 서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그래서 전선의 문제도 있겠고요. 이후에 날씨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하는 거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 특히 저기압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온대 저기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도 있지만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온대 저기압은 또 전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먼저 기단, 공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기단은 온도라든지 습도가 비슷한 한 곳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시험 내기 좋아요. 기단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위쪽은 차갑겠고 아래쪽은 따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 왼쪽은 대륙의 건조하고 오른쪽 해양의 습한 기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크게 네 가지로서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이 있겠네요. 언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빨리보다 겨울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파를 가져온다는 거지.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흥했다가 좀 쇠퇴하다가 흥했다 쇠퇴하다 하는 것들이 일주일 간격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3한 4분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시베리아 기단 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어떤 기단의 성질입니까 하는데 당연히 대륙의 건조하고 그리고 고위도 쪽에 있잖아요. 한랭. 그래서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겨울에 우리나라에 한파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하면 이쪽에 있는 기단이에요. 먼저 태평양 기단이라고 이렇습니다. 북한이 참을 것이면 아니에요. 북태평양 기단 훨씬 고온 그리고 다습한 고온 다습한 그런 기단이 되겠습니다. 언제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히 여름입니다. 그래서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북태평양 기단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지형 기단이 있거든요. 양지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의 대표적인 놈이 이 양지형 기단에서 나오겠습니다. 얘는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고기압으로 왔다가 또 다른 저기압이 왔다가 또 이 고기압이 왔다가 해서 날씨를 지나맞게 만드는 게 요 양지형 기단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 날씨는 좀 따뜻했다가 갑자기 비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요 양지형 기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온난하나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5호 체크해 기단되고 있는데요. 5호 체크해 기단은 한랭하고요. 근데 바다다 보니까 습윤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초여름에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특히 초여름에 영향을 줄 때 초여름 또는 늦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봄 가뭄을 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습이는데 어떻게 봄 가뭄이겠습니까? 하면 이것이 나중에 녹새바람 팬 현상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녹새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를 영동지방에 빗뿌리고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하게
만들어지는 팬 현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아쉽게도 팬 현상은 지압 2의 가치입니다. 왜 나이스예요? 어렵잖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팬 현상도 쇠바람을 일으키는 오죽게 기다리고 또 이게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하고 서로 달라붙었을 때 장마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행이라면 좀 이상하죠. 작년 여름은 좀 장마다고 장마가 왔죠. 안 느낍니까? 못 느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른 장마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마른 장마가 해가지고 비를 제대로 많이 못 뿌렸는데 올 여름에는 지난 여름에는 좀 장마답게 비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해주는 기단 4가지, 공기등은 4가지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쓴다면 여기에 적도기단이라 해서 태풍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적도기단, 물론 당연히 고온 건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요 4가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책에 다 있잖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문제 풀 때 책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뭔가 영상이 괜찮으세요? 근데 저 안 보이면 앞에 나와서 수업하세요. 그 뭘 그리 뒤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공기 덩어리 기단, 공기의 집단, 그죠? 기단이라고 하는 놈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온도라든지 습도가 일정해진 그런 공기 덩어리라고 했는데요. 이 기단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네요. 기단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 기단의 변질은 한랭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한랭했다는 것은 당연히 고위도에 있었던 거죠. 고위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남쪽으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따뜻한 바다에서 열도 받고요. 수증기도 공급받겠죠. 기단 하부가 가열됩니다. 기단 하부가 가열되다 보니까 아래쪽은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여전히 차갑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뒤집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기단 하부가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공기가 지층이 뒤집어져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겠네요. 이렇게 공기가 잘 순환되는 것을 우리는 안정해진다 할까요? 불안정해진다 할까요? 그렇지. 지층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공기가 불안정해져. 상승기류가 강해져요. 상승기류가 강해져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저군형 구름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눈폭탄이 떨어지죠. 폭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네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황해바다. 어슴 겨울인데 어떻게 따뜻한 황해바다가 말이 됩니까? 하는데 시베리아 기단의 온도가 보통 영하 40도에서 영하 70도 이 정도 온도거든요. 황해바다 0도 정도 되면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영하 70도짜리, 영하 50도짜리 공기덩어리가 0도씨 바닷물을 지나니까 당연히 기단 하부가 가열되고 그렇게 가열된 기단 하부가 상승하게 되고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눈이 서해안에 폭설로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서해안 폭설 여러분들이 한 5년, 10년 안에 치우러 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배민봉사라는 이름으로 치우러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굳이 갈 필요 없겠죠.
혹시 또 모르죠 또 이 학생들 중에 일부는 군 장비로서 지휘관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를 만드는 지금이야 여러분 눈 오면 즐겁다 재밌다 이 낭만이 아름다워 할 수 있겠지만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 그만한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을 X축 이동 거리에 따라서 기단 하부의 기온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네요. 이슬점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슬점은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슬점은 수증기가 액체 응결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온도를 말하는데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서양에 눈폭탄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단 변질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 반대로 따뜻한 놈이 고위로 추운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데요. 그때는 공기가 하강이 되면서 안개라든지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잘 나오죠.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기단은 변질까지 하겠습니다. 들릴 수 없어. 그 하나 한 분 남지 않나? 안 남아? 안 남았나? 있어? 이때 가져가. 페이지 12페이지까지 해왔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책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 정리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니까 뭐 당연히 잘 섞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면 물론 섞이겠죠. 그런데 짧은 시간만은 그렇게 섞이지 못하면서 공기층이 서로 안 섞이면서 경계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는 전선면을 만든다 하겠습니다. 이 전선면이 지상에 드리워진 경계면을 전선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전선은 크게 온난전선, 한랭전선, 정체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이런 이름들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먼저 온난전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하네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완만하게 타고 올 때 만들어지는 게 온난전선입니다. 보통 온난전선은 컬러풀한 책에서는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이 위로 완만하게 타고 오른다는 뜻입니다. 상승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름이 옆으로 많이 퍼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온난전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관측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온난전선 앞에 관측자가 있어 보자고요. 온난전선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높은 층운형 구름이 오네요. 권운 계열이 오는데요. 햇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점점 구름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러다가 아래쪽에 난층운이 생기면서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구름의 위치는 전선 앞에 층운형 구름이 생기겠고요. 강수 형태를 보면 이슬비, 보슬비,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 이런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슬비, 보슬비 또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는 과정이니까 관측자 여기 있다 했잖아. 지금 당장 찬 공기인데 온난이 통과하고 나선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은 차갑다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 특히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비는 온난 통과하면서 비가 그쳐버립니다. 기압이 문제래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 온대 저기압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따뜻한 공기라는 것은 밀도가 작은 공기예요. 밀도가 작은 공기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기압은 하강합니다. 온난전선 앞쪽은 주로 남서풍이 불입니다. 다시 이제 남서풍이 아니고 남동풍이죠. 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온다 해서 남동풍입니다. 남동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온난전선 뒤쪽은 남서풍입니다. 남동풍이었다가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면서 풍향이라든지 구름의 형태라든지 강수 형태, 기온, 기압의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온난전선의 통과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으로서 전진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겠네요.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컬러풀한 교재에서는 주로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표시는 무엇입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린다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할랭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한랭전선 앞쪽에 남서풍이 분다면 한랭전선 뒤쪽으로는 북쪽과 서쪽에서 오는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한 뒤에 좀 있다가 한랭전선이 통과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게 온대저기압입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게 됐고요. 반면 구름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전선 뒤쪽에 높게 솟구친 저군형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전선 뒤, 한랭전선 뒤쪽에 높게 솟구친 적운형 구름이 있는데 결국에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상승 기류가 약했다면 한랭전선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훨씬 더 강해서 높게 솟구친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강수 형태는 강한 쏘락성비가 내립니다. 즉 온난전선 통과 전에 있을 비가 내렸다면 온난 통과 전에 내렸다면 수학성 강우는 한랭의 통과 후에 강한 수학성 비가 내립니다. 관측자가 이쪽에 있겠네요. 한랭전선 통과하면서 기온은 하강하고 찬 공기,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공기가 다가온다는 뜻에서 기압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꺼번에 묶으면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네요.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와 상대적 고위도의 찬 공기가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만났으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려는 일종의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온대 저기압 발생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 전선이 형성된 뒤에 서로 힘교를 하는데 흔히 파동이 형성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어쨌든 살짝 섞이겠죠. 고위도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고요.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고위도의 찬 공기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하는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 온대 저기압은 등압선을 보면 주로 이런 사다리 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통행 어떻게 본다고요? 한랭 전선 뒤쪽에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사이에 온난 앞쪽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일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상청이라는 이름을 쓰죠. 옛날에는 관상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관상. 사람 얼굴 보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서쪽 하늘에 구름이 있네. 내일 우리는 구름에 의한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 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일기를 예고했습니다. 지금이야 훨씬 더 정밀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하겠습니다만은요. 편서풍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서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요? 네, 우리는 저쪽으로 옵니다. 중국에서 매연 뿜어냈다고요? 우리 쪽으로 옵니다.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데요. 역시 관측자가 이쪽에 관측자가 있어 볼게요. 다시 보면 온대 저기압이 쓱 지나가는 그 라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온대 저기압의 중심보다는 저 위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겠네요.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하면서 기온은 쓱 이런 그림이 기온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온난의 통과였습니다. 한랭의 통과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입니다. 기온이 꽤 급하게 변하는데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다가옴에 따라서 온난 전선이 이렇게 다가옴에 따라서 기압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온대 저기압 중심이 다가오니까 기압이 낮아졌다가 요 사이에 있으면 이제 온대 저기압 중심이 멀어지면서 기압이 살짝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래서 기온의 변화와 기압의 변화는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구름은 어디 끼입니까 하네요. 구름 및 강수구역은 한랭 전선 뒤쪽의 좁은 구역에 온난 전선의 앞쪽에 넓은 구역에 구름이 끼고 강수가 내립니다. 따라서 온난 통과하기 전에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요. 온난 한랭 사이에서는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갯날씨가 되겠고요. 이외 한랭 전선 통과하면서 다시 구름이 생기는데 이 구름이 여기는 층운형 구름과 이쪽은 저운형 구름으로 구분될 수 있겠네요. 온난 전선 통과하기 전에는 층운형 구름에 의해서,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점 찍은 건 뭡니까? 하면 이슬비가 내린다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써놓은 건 쏘나기가 내린다는 뜻이 됩니다. 나중에 일기 기울어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이에요. 풍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남동풍이 불다가, 자 그래서 요 꼬랑지는 남동풍이 분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다가
그리고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풍향입니다. 온난 통과하기 전에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쌤 손의 위치를 다 봐주시고요.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온난 통과하면서 온난 한랭 사이에서는 남서풍 풍향이 바뀌었고요. 이후에 한랭 통과하면서 수학산 강화와 함께 북서풍 풍향이 바뀝니다. 풍향이 시계 방향을 바꿉니다. 관측자가 온난 한랭 다 통과하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풍향이 남서풍 불다가 남동풍 불다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 불다가 북서풍 형태로 풍향이 바뀌면서 시계 방향 풍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북반구 위주예요. 남반구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샘 해밀턴이 교육부장관 되기 전까지. 요즘 정도는 또 못 믿겠습니다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북반구 위주로 먼저 공부해 보시라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위주죠. 온대 저기압의 통감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항상 말이면 과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현상이 먼저죠. 왜 저렇게 바람의 풍향이 바뀝니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 바람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압차가 있으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압, 경, 도, 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안 있네요. 돌잖아요. 지구가 돌아요. 돈다는 것은 결국엔 가속 좌표계입니다. 가속 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가상적인 힘이 있었어요. 뭐라 부를까요? 전환. 예, 관성력이라는 힘을 쓰겠고, 관성력. 이 관성력이 지구에 나타난 관성력을, 지구 자전에 의한 관성력을 전향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넣는 힘, 관성력으로 전향력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관측했기 때문에 지상의 여러 가지 구조물과 공기의 마찰력이 있겠죠. 아쉽게도 이거 역시 G2에 가서 배웁니다. 세페이드로 따지면 4F에 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여러분이 실력이 매우 좋아지면 우리도 세페이드 4F를 다룰 것입니다만은 주제고 있다가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세 가지 힘을 우리가 조합해서 요 풍향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가 풍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북쪽에서 옵니다. 북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서쪽에서 온다고요? 서풍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제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온대저기압을 보는 거예요. 한랭전선의 움직임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정체전선 만들어졌을 땐 이 둘의 각도가 거의 180도였다가 각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빨랐대요. 겹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겹치는 이 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폐색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색전선이 형성될 때 온대저기압이 소멸한다. 잘 들어. 폐색전선 형성할 때 온대저기압이 소멸한다. OX. X예요. 폐색전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 온대저기압의 중심기압을 따져보는데 중심기압이 더 낮으면 온대저기압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소멸합니까? 라고 한다면 위쪽에 따뜻한 공기와 아래쪽에 찬 공기로 그렇게 기층이 나뉘어지면 이제서야 소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기층의 위치 에너지, 이게 에너지원입니다. 찬 공기가 밀도가 더 크다 보니까 이 밀도 큰 찬 공기가 아래쪽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공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층의 에너지원이 기층 위치 에너지가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위아래 나눠지는 이게 소멸의 단계가 됩니다. 폐색전선이 형성될 때 더더더 중심기압이 발달한다면 여전히 온대저기압이 더 발달하고 있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폐색전선이 형성될 때 이렇게 폐색전선이 형성되면 찬 공기와 이렇게 형성되면 한랭전선 뒤쪽의 공기가 더더더 차다면 이걸 우리는 한랭형 폐색전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온난전선 앞쪽이 더더 찬 공기면 온난형 폐색전선이 형성되겠죠. 한랭 폐색전선은 적응 구름에 의한 한랭전선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수학성 강우가 더더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폐색전선이 형성되자마자 소멸, 이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한랭과 온난 사이의 사이각은 점점점 좁혀지다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겹쳐지는 폐색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주로 폐색전선은 주로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5페이지였습니다. 전체는 우리가 전선의 종류가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연결하면서 플러스 알파 정체전선이라는 이름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정체전선 찬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힘겨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기 이동이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정체전선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아래쪽에 다시 고위도 쪽에 찬 공기가 있고 저위도 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다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오고 있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오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정체전선입니다. 이런 정체전선은 주로 동서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체전선과 장마전선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정체전선이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체전선입니다. 집합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원소라고 해야 될까? 그지? 원소가 차라리 나을까? 어쨌든 간에 장마전선은 일종의 정체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이 무조건 장마전선은 아니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찬 공기, 고위도의 찬 공기 오호츠크의 기단과 따뜻한 공기, 저위도의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혔을 때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초여름에 보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라고 했다면 온난전선 앞쪽에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한랭전선 뒤쪽에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영상을 볼 때 우리나라를 동서로 가르는 장마 구름대가 보인다면 그 아래쪽 라인을 따라서 정체전선 라인을 그릴 수 있겠고요. 또는 일기도에서 정체전선 라인을 그렸다면 그 위쪽 북쪽 지방을 비오는 지역 강수구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수 지역들은 남해반보다는 이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비의 상당수의 공급원은 저위도 이쪽에서 공기의 상승을 보게 됩니다. 공기 수증기 공급은 정체전선의 아래쪽에 있는 기단에서 수증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수구역 구름이 있는 영역을 따지고 수증기 공급은 그보다 아래쪽 여기가 수증기의 공급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 내리는 수증기 공급원은 전선의 하단 기단에서 전선의 상단 기단에서는 상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장마의 패턴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 얘기는 페이지 13페이지 쪽을 보시면 나올 것 같네요. 정체전선 대표적으로 장마전선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까지 해봤습니다. 아직 14페이지 소개 안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어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얘기인데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되겠습니다. 1기압이 기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고기압은 바람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공기의 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압은 어떤데요? 예,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공기가 모인다, 수렴한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고기압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전향력을 받아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만드네요.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퍼져나갑니다. 시계 방향은 공기가 발산합니다. 공기가 나가. 그럼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 저기압의 형태를 볼 때 이런 그림이 소개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저기압의 형태는 전향력도 필요하고요, 기압 경도도 필요하고 공기의 바닥과의 마찰력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뒤쪽에 나갔을 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압은 반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퍼져나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요.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반면 저기압 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로 올리네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연력학이라는 단어에서 공기를 한번 소개해봤지만 상승하는 공기, 외부로 기체가 밀어내죠. 그래서 상승 기류는 단열 팽창을 가져옵니다. 단열 팽창의 것은 자기가 공기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기온 하강을 가져와요. 기온 하강하다 보니까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만드니까 날씨가 흐린 경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 하강, 구름 생성, 뭐 기온, 그리고 강수 현상을 보게 되는 땡간한 문제는 저기압 문제죠. 아니 날씨가 맑은데 뭐 걱정이에요. 날씨가 흐려서 문제고, 날씨가 비 와서 문제고, 눈 와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저기압 쪽에 있습니다. 고기압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기압은 날씨가 맑은데, 하강 기류한 것은 단열 압축이죠. 그래서 기온 상승, 있던 구름도 없애버리는 게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은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아까 이걸 소개했습니다. 온대 저기압 말고 뭐 있을까요? 열대 저기압도 있습니다. 열대 저기압은 우리가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고, 다음 주에 악기상이라고 해서 기상이 악화됐을 때 나타나는 뭐 폭설이라든지 황사라든지 할 때 대표적인 악기상으로 태풍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열대 저기압 얘기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고기압은 별로 관심 없다 했잖아요. 왜? 어쨌든 날씨가 맑거든요. 그럼 고기압은 종류가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나눠지는데요. 온난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나눠지는데 별로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어쨌든 날씨가 맑거든. 그러면 온난 고기압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면 대기 대순환이 큰 하강기가 있는 위도 30도 인근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의 그 합작품으로 생기는 게 온난 고기압인데요. 이 온난 고기압은 수직으로 등 앞선을 그리면 이렇게 1000헥토파스칼을
900헥토파스칼을 800헥토파스칼을 700헥토파스칼을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나갈 거잖아요. 예, 이쪽으로 공기가 퍼져나가고 이쪽으로 공기가 퍼져나갑니다. 공기가 다 퍼져나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볼록하게 솟았는데요. 온난 고기압을 우리는 키 큰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고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그림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랭 고기압은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싹 가라앉아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랭 고기압의 수직 등압선을 그리면 여기까지만 고기압입니다. 위에는 오히려 저기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랭 고기압은 다른 이름은 키 작은 고기압이 되는데요. 공기가 복사 냉각통에서 싹 가라앉았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복사 냉각을 통해서 대륙에서 공기가 싹 가라앉는 부분과 대기대순환의 위로 30도 인근에서 대기대순환의 큰 항원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온난 고기압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나 메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날씨가 맑아요. 여러분 소풍을 떠나고 싶어.